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세수 부족 사태가 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그 원인부터 또 해결책은 없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세수 추계 오차율이 두 자릿수로 났는데 이게 매해 이런 식의 이제 이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율의 이 규모도 상당히 클 뿐더러 방향성도 들쑥날쑥해서요. 이게 제대로 좀 산정을 하고 있는 건지 문제점은 없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현황, 정부가 재추계를 한 내용 결과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국세 수입이 400조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재추계한 결과 341조, 그러니까 무려 59조 원이 펑크가 난 겁니다. 그 오차율을 따지면 거의 15%에 육박하게 틀린 거였었는데 네. 지금 오차율 표가 나왔는데요.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2년 전 2021년, 2022년에는 오히려 또 두 자릿수를 더 거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수라는 게 실은 국가 재정이라는 게 예측이 거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지출도 거기에 맞게 쓰게 될 텐데 최근 3년간 저렇게 더 많이 걷고 덜 거치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이 세수 추계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만 좀 놓고 보면 올해 왜 이렇게 59조 원이나 세수 펑크가 비게 되는가? 이제 당국이 이번에 재추계한 결과를 좀 보면 가장 컸던 거는 역시 기업들 상황이 나쁜 경기 부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법인세가 지금 25조 원 정도가 덜 거칠 것 같고요. 또 하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모두 덜 거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12조 원 정도 넘게 덜 거치게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거의 한 9조 원대 이런 것이 합쳐서 59조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수익이 나빠졌다는 것 하나 그리고 집값 하락 거기에다 주식 시장도 요동을 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또 줄이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고 자산 시장도 내려앉았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권에서 이 세금을 이제 감면해줬던 네. 그것까지 이제 겹쳐서 이제 맞물려 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 세수에 많은 펑크가 나게 되면은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재정 지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왜곡이 되는 거죠.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에 한 해의 예산, 벌어들일 것과 쓸 돈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초의 예산인 수입 부분에 있어서야 이렇게 오차가 틀리게 되면 가령 이렇게 덜 거치게 되면 중요한 예산 지출에 있었던 부분을 또 못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 많이 걷게 되면 당초에 좀 더 많이 썼을 부분을 우리가 덜 잡게 돼가지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가 재정에 있어서는 이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차율이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벌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우리 담당은 기획재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더 걷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못 걷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주관 부선 역시 기획재정부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 세수 오차가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사례를 볼게요. 2021년, 2022년만큼은 좀 다른 나라들도 세수 오차가 있었던 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예. 경기가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잖아요. 2021년 또 2022년. 이제 그렇게 되면서 2020년과 2022년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12% 이상이 벌어지게 되고 캐나다도 주자릿수 때 세수 오차가 나게 되면서 결국 2021년, 2022년에는 예상치 못한 빠른 경기 회복과 전 세계적인 주식 폭등, 집값 폭등 때문에 소득세 부분에 영향 왜곡이 있었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또 경기 부진, 자산 시장 부진 이런 것들이 왜곡을 줬다라는 건데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이야기고요. 일단 우리라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또 예기치 못한 그런 대외 변수가 있었고 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봐야 되고 경제는 네. 이런 그 대외 변수가 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차가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올해도 그랬는데 그럼 내년에도 경기가 괜찮을 것인가? 내년에도 이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법인세는 덜 거칠 것이고요. 내년에는 그럼 세수 펑크가 더 크게 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수 펑크라는 개념이 지금 예. 잡고,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예산을 잡고 지출을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작년에 올해를 예측했을 때 이 정부, 기재부가 너무나 낙관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년의 경제를 바로 볼 때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또 신중을 기해야죠. 뭐 예. 이렇게 됐다가 뭐 중국발 갑자기 뭐 경기 부양이 나오게 되면 또 왜곡과 또 실패를 거둬들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분명히 좀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세워줄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이 경기 상황을 상저하고로 계속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존의 전망치를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뭔가 현실과의 어떤 그 인식의 괴리가 발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긴 있던데요. 네. 내년에는 그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불확실성이 이제 상존하긴 하는데 내년 예산을 정부가 짤 때 유류세 인하 부분을 일단은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짰다고 해요. 네. 그래서 10월 말이 시한인데 추경호 부총리의 얘기를 듣고 보면은 이것을 이제 연장할 가능성도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시사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이 계획이 좀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추경호 부총리의 아주 가장 최근의 발언을 봐도 그렇게 되고 현재 만약에 유류세 인하를 10월 말부터 풀어버리면 단박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휘발유값 리터당 2,000원을 바로 가버리거든요. 예. 이게 국민 체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지표를 끌어올려서 한국은행은 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게 되면 시중 금리가 오르면 또 가계부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추경호 부총리가 미리 뭐 언급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보통 유류세 인하로 우리가 작년 보면 한 5조 6천억, 6조 원대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거의 한 뭐 6조에서 8조 사이를 비어 있겠다. 이것도 부족하겠다라는 걸 같이 각오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 결손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그럼요. 있다. 네. 그럼 정철진 평론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류세 인하 적당한 시점에 이미 인하했어야 그 인하를 갖다 종료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부가 이제 시기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시기를 놓쳤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 전에 끝냈었으면은 실은 여기까지 끌고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이미 국제유가가 아차 하는 순간에 뭐 70달러에서 90달러를 튀어버렸고요. 예. 그렇게 되고 놓고 보니까 이제 내년 4월에는 총선이라는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이 유류세 인하의 시기를 종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부분 그럼 어떻게 메울 것인지 네. 예, 외평기금에서 이제 돈을 좀 땡겨오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현재 보면 이제 외평기금 네. 또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좀 남는 돈, 아예 불용 안 쓰는 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우려하면서 걱정했던 것이 외평기금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 동안에 이제 외평기금에 쌓아놓고 만에 하나 원화가 약해진다면 달러를 팔고요.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가 강해진다면 원화를 팔고요. 이러면서 실은 큰 틀에서의 외환을 조절을 하는 기금인데 여기에 있는 돈을 이제 갖다 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환율을 놓고 보면 아주 심각해서 원화 약세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에는 굳이 갖고 있는 뭐 원화를 팔아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세수 부족분으로 돌리자라는 이제 그런 보관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지난 2007년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1996년을 봐도 그렇고 그때도 무역도 힘들었고 경기도 그리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96년 IMF 직전이었고요. 2007년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해 아니었습니까? 근데 유독 그럴 때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당시에 다 원달러 환율이 뭐 800원대까지 다 떨어지는 원화 강세 국면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환율이 올라서 1,400원 가는 것도 경제에는 악영향이지만 수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환율이 1,000원 뭐 이렇게까지 또 원화가 강세되는 것도 실은 부담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원화를 갖다서 써버리면 외평기금을 향후 나올 원화 강세 때는 그럼 어떻게 또
환율을 방어하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이라든가 정부 자체가 원화 강세보다는 이제 원화 약세의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응 방법을 찾지 않았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세수 추계의 이 정확성에 대한 그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제 세수 추계 모형을 아예 공개를 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은 계속 제기되는데 네. 정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예. 그 중에 하나 중에서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이런 것들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거기엔 막대한 노하우들도 있었겠고요.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었겠는데 이걸 이제 민간을 끌어들여서 공유해서 같이 예산을 짠다라고 한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반란도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세수 오차를 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당국에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만에 하나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도 또 한 번 이런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난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 사이드 분들도 들어가서 예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제도화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또 발표됐던 내용이죠. 인구는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이 나라 빚은 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그 나라 빚이 2,200만 원에 육박했는데 10년 사이에 이게 2배 정도 늘어난 거라고 해요. 네.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난 겁니까? 여기에도 역시 코로나19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돈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든 돈 푼 것은 중앙은행이 풀기 시작했다가 2019년에 돈 너무 많이 풀었다. 걷어들이자 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다음에는 중앙은행은 멈추고 이제 정부들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쏟아부었던 부분들이 거의 2008년 말,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쏟아부은 돈의 60%, 70%에 해당하는 돈을 급격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돈을 정부가 쏟아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빚을 빠르게 졌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만 놓고 보면 국민 한 명당 거의 2,200만 원. 이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에 다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앞서 앵커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 지금 인구 순감 기조가 시작되게 됐고요. 네. 여기에서 국가빚은 국가빚대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특히 여기서 소위 말하는 경제 활동 인구들이 참가 인구들이 줄어들게 되는 이렇게 된다면 상당 부분 이 후세대의 이런 빚 부담을 더 크게 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그 1인당 2,200만 원이라는 그 국가 빚 이것이 언급이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추세로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 정부로서도 사실 여기저기 이제 쓸 돈은 많은데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되는 건 상황이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건전 재정이란 말을 이제 현 정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이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올해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건전 재정이 맞는가라는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질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재정 준칙을 제정을 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부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은 학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돈을 계속 풀어서 정부는 좀 빚지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가 않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양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가령 우리를 놓고 보면 우리 이제 여야도 이게 다르죠. 현 정부는 일단 건전재정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학계에서도 이게 나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해서요. 예. 일단 정부는 돈 쓰고 봐야 된다. 여기가 좀 힘을 얻고 있는 이제 그런 학파이자 그런 이론이거든요. 예.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정권에서 그걸 선택하는 정부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은 건전 재정 쪽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연히 기준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준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정 준칙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썼던 것이 전반적인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로 관리한다. 지금 저게 중반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이미 우리 GDP
뭐 2,100조, 2,200조인데 국가비는 1,100조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기서 여차하면은 이제 60%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해마다 나오는 적자를 3% 내로 줄이자라는 저 두 개인데 저 두 조항을 5어로 엮을 것인지 네. 혹은 엔드로 엮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저 재정 준칙을 정했을 때 그 수준을 어디에 맞출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시행령으로 띡 던져 놓을지 아니면 뭐 헌법 수준에 준할 정도로 저거 안 지키면 큰일 날 정도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재정 준칙을 만약에 법률 이상 헌법 쪽 뭐 이런 레벨로 간다면 국회를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가기에는 현재 이 뭐 정치 상황이 뭐 굉장히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제 재정 정축을 정할까 말까 하는 이 문제는 내년 총선 이후에 더 결과 나오면 거기에 더 박차를 가하는지 또 이게 밀리는지 예.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상황도 봐야 될 것이고 그럼요. 또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를테면은 얼마만큼 이제 예외 사항을 예외 조항을 많이 들 것인가.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그 이 제재라든가 그럼요. 예, 어떤 예. 그 구체적인 뭐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과 고용 소득 통계 등이 조작됐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와서 정치권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 시장 상황과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중간 결과를 보면 이 내용이 정말 뭐 맞는 걸까 아닐까 아마 이 부분은 향후 조사와 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만 뭐 해서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뭐 방식은 조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KB국민은행은 호가 위주고요. 뭐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위주라고 하고 표본의 차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개업소가 뭐 호가를 넣는지 아니면 조사원이 넣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핵심은 감사원이 발표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의 조작이 있는 거였는지 네. 아니면 일반적인 조사 행태에서 나오는 부분에서의 왜곡이었는지 아마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좀 더 그럼요. 명명백백하게 이제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의 이 통계 작성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은 좀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일단 그 주간 통계 발표가 그렇게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저도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주간 상승률을 특히 집값의 주간 상승률을 발표하는 나라가 아마 OECD 뭐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니까 예. 그만큼 주간 상승률이라는 것이 편리성은 있겠죠. 한 주일 동안에 어떻게 됐어? 그러나 그만큼의 왜곡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제의 이 주간 상승률 개념은 월간이라든가 혹은 그 이 정도로 좀 기간을 넓히자. 여기에는 저도 아주 공감하는 그런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가 잘 적용 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거래가 베이스를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거래가의 맹점은 후행적이죠. 이미 거래가 됐고 이 아파트는 얼마야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만에 하나 추세가 위로 간다든가 추세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미 내가 본 국토부 실거래가가 지나간 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래가의 부분과 호가 부분을 분명히 나눠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의 통계 방식은 섞여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아파트가 모든 기간에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실거래가 된 데는 실거래가를 갖다 쓰고 거래가 안 된 곳에는 그냥 호가를 갖다 쓰고 거기다 아파트와 연립은 또 다르고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통계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이걸 아예 실거래가만 묶어서 국토부 걸 참조하게 되고 호가는 호가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뭐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통계 방식이 또 어떤가 이런 제언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네. 인근 단지의 가격을 이제 가져와서 뭐 이렇게 같이 취합을 해서 통계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 표본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작성 방식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된 건 또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또 이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통계 기관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